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형식과 의제 협의가 먼저라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회동 성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여야에선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어 당 전열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중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권 의원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잠시 후 연결해 당 상황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엔 정치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29일 금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다음 달 3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중국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에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전승절에 참석하는 26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밝혔는데 이 김 위원장의 이름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 특히 북한을 얘기하면서 중국과 상과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테나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은 대규모 신형 무기들을 공개할 계획인데 이 세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번이 5번째인데 이 다자 외교는 첫 데뷔인 셈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2019년 이후 6년 만의 방문이자 5번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는 지금까지 모두 1대1로 만나는 양자관계 차원이었는데요. 네. 이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과 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을 방문한 것도 또 이제 2019년 이후에 러시아를 찾은 것도 모두 1대1 양자회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다자 외교 무대 데뷔 자리입니다. 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다자 외교 행사에 많이 참석한 반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다자 외교 무대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지도자가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게 4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중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제 각각 1대1 회담을 할 수가 있고 북중러 3자 회담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죠. 네. 이 김 위원장으로서는 북중러 연대 구도를 부각을 하면서 이제 시진핑, 푸틴과 이제 대등한 지도자 위치에서 이제 외교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서서 이 국제사회와 주민들에게 각인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최근 러시아와 밀착을 했는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 이제 다시 이제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다음 주 중국 전승절 행사는 북중러 지도자가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거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방문 이후에 이 한미일 협력이 공고해지는 시기에 이 북중러도 모이는 거라서 이 중국의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미러 관계 변화가 감지되고 또 북미 대학
전략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서 이 중국으로서도 예방적 차원으로 북한을 챙기고 또 이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려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접촉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이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서 날선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를 일체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우 의장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북한 쪽에서 가급적 우 의장과 가까이 위치하지 않도록 자리 배치를 요구하거나 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이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도 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고 북한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지만 끝내 만나진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실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계획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제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 김정은도 만나 달라고 했고 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겠다, 올해 만나고 싶다 이 화답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이제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추진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외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의도 가운데 하나를 이 북미 대화와 이 북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네. 이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손을 잡음으로써 북미 협상에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중국이 한중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부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경제 소식도 알아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유지를 했습니다. 인하 예상도 있었는데 동결한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금리를 내리기에는 이 집값 상승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격 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0.25%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한 뒤에 올해 2월과 5월에도 0.25% 포인트씩 내렸고 지난달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를 좀 이어왔는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 연속 동결은 무엇보다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의 이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6.27 대책으로 거래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8%가 올라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이 가계 대출도 증가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6.27 대책 즈음에 이제 계약한 대출이 시차를 두고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봐가면서 인하 시기를 잡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10월쯤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저성장이 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고 일단 이번 금리 동결로 시간을 번 다음에 이 사이에 이 가계대출과 집값 추이 또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 뒤에 한미 금리 차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어제 오후입니다. 네. 그제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서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후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이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현직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만큼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이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제적의원 가반이 출석해서 출석의원 가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23년 3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뒤에 이 권 의원도 자신의 SNS에 네. 이 특검이 대질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실로 부당한 정치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법규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오늘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죠?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통일교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혐의를 적용합니다. 어제는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이뤄졌는데 김 여사는 어제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 김 여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선 첫 구속 기소이자 역대 대통령 부부 가운데 처음으로 나란히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KBS 허유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서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밤 최저 기온 27.3도, 강릉 28.1도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당분간 도심과 해안에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습도를 바탕으로 최고 체감 기온 33도 안팎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예상 낮 기온이 31도가 되겠고 강릉, 대구 35도, 대전, 전주 33도 등 30도에서 35도의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권에 놓여서 비나 소나기가 잦더라도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으로 소나기 예상됩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약간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전에 서울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오후에는 호남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북부와 인천, 경기 북부 쪽은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내일도 역시 서쪽에 소나기가 5에서 60mm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강원 산지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또 아침까지 전라 동부 쪽 짙은 안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씨입니다. 네, 금요일이라 출근 정체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요.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반월 터널을 막 나와섭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3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정체되고 있습니다. 안산 분기점에서 안산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강릉 쪽 보니까요. 서창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 서안산에서 안산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용인 휴게소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호 구리 쪽인데요. 행주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어렵습니다.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그리고 여의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친한계 인사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 새 지도부 평가와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당선 이변이었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이번 선거는요, 이성과 감정의 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도 불법적인 위헌적인 계엄을 한 것은 잘못이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온건 중도적인 어떤 보수 진영의 생각이었고요. 네. 그 반대로
아무리 그래도 우리 당에 배출한 대통령만 2번씩 탄핵을 당하느냐, 뭐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 재판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감정적인 주장이 또 반대쪽에 있었는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계속 이 반대쪽의 주장들, 감정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거기에 불을 질렀고, 또 우리 후보들 중에서도 더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분이 뽑히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 최악은 피해야 한다며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지를 했었는데 한동훈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인 대결이 이루어지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막판에 이제 그 장동혁 후보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그러니까 최악을 막자라는 거기에 동의해서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의 표가 또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빠진 표와 합쳐진 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1차에서 한 5%포인트 정도 김문수 후보가 졌었는데 결선에서는 0.54% 정도의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좁혀지긴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그걸 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장동혁 대표 첫 지도부 회의에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건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신임 대표도 그렇고 그동안의 행적은 모두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임 장동혁 대표가 그런 식의 생각이나 발언들을 하시는 것은 그게 얼마나 구체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구체화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제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이 참석한 중진회의에서도 뭐 분열 세력 결단 관련 발언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인가요? 글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새롭게 당 대표가 되거나 어떤 자리를 맡으면 통합을 얘기하잖아요. 대통령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분열보다는 뭐 결단을 촉구하고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분열적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그 발언들에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저께 연찬회에서 뭐 한 번 발언을 한 거를 가지고서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겠죠.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식의 발언과 행동을 해 나가시는지에 따라서 그 귀추가 향방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당내 친한계는 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글쎄요. 어떤 행보를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그 당의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요. 네. 그걸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네. 주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어쨌든 정치인이고 많은 지지 또 뭐 비난도 많이 받고 있지만 또 동시에 지지도 많이 받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떤 나름대로의 행보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이 가정입니다만 분열이 된다면 개헌 저지선이 위태롭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 부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당이라는 게요. 이게 사실 깨지기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예를 들면요. 지금 이제 장동혁 신임 대표가 선거 과정 중에서 친한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비난의 목소리를 퍼부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친한계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한동훈 대표는 무려 63%나 되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온갖 방해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친윤계는 다 분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반대로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도부를 구성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된다, 분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도
별로 합리적인 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공언했는데 당 대표입니다. 네.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게 뭐 개인 자격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당 대표가 된 이상은 개인 자격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시면 그게 무슨 대통령이 난 개인으로 한 거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 대다수가 제가 알기에는 절대 다수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구속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 그 우리가 윤 어게인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가서 그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우리 당과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내 통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뭐라고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단일 대우니까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체 이견을 얘기하지 마라.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도 그리고 전 세계 어떤 정당도 그런 정당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김영삼, 김대중 절대적인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던 그 지도자들 밑에 있었던 그들이 당을 맡았을 때도 당내 반대의 목소리는 항상 존재했고 심지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여러 차례 항명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당이 원래 그런 거예요. 당은 하나의 목소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일 대우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당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그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도 하셨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관련해서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죠. 당무감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전혀 뜬금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대표 경선 때도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알기에는 일부 경찰의 고발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갑작스럽게 지금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과거에 있었던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제기를 해서 공격을 하려는 것은 당을 분열로 몰아가겠다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전 대표 최근 원외 인사들이 모인 단톡방에 모두 담담히 힘내시죠라는 메시지를 남겼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무슨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우리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선거에서 더 강성인 후보가 당선되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진이죠. 나경원 의원이 지금 당이 어렵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당대표 사이가 나빴기 때문이다. 자신이 당대표였더라면 비상계엄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 말씀을 잘못하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수요하고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당의 어떤 발목 잡기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계엄을 했다라고 밝히셨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한동훈 대표를 잡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체포조에 명단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이재명, 우원식 이런 분들의 이름은 그냥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기 위한 격가지에 불과했다는 것인가요?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요.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와 갈등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직 인선도 관심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계적 당평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전환길 최고위원 얘기도 하면서 약간 조롱 섞인 비판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가 사무총장이라든가 정책위 의장 그 네. 대표가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자리들에 대해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기계적 상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내 사람을 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분들이냐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전환길 씨처럼 뭐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내 뒤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동안에 어떤 극우적 주장을 계속 해왔던 분들을 앉힌다면 그러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여야 관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강대 강구도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분이 그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미래지향적이거나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모두 과거지향적이거나 그 대결과 충돌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고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사람 같아야 악수를 하지 네. 야당에 대해서 이런 극언을 하는가 하면 만날 거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대꾸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라든가 네. 뭐 이런 발언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장동혁 대표의 경우도 되시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민주당이 몇 달 만에 탄핵을 얘기했을 때 저희도 맹렬히 비판했거든요. 이거 네.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비판했던 대로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금 연찬회 1박 2일 일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강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극우 지수가 높다.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민심과 당심, 괴리가 안 좋으면 수도권 필패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심과 당심이 괴리하면 저희가 필패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그런데 좁히지 저는 않으면 예. 어? 이 부분을 좁히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는 필패다.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민심이라는 게 물론 수도권이 좀 더 비판적이긴 합니다만 다른 지역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도 네. 저희 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그리고 온건한 그런 중도층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찬회 진행 중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 부당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권 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보란 듯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지금 실제로 통일교로부터 어떤 자금 지원을 받았느냐 어떻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양자의 주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논평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네. 이걸 결국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양측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서 그 영장 전담 판사님을 설득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차피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양측의 네. 주장이 갈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선 야당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결에 대해서 반발하는 차원으로 상임위 보이콧 중입니다. 이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임위 보이콧을 잘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집권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들을
어떤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들이 과연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그런 장관들이라든가 혹은 그 차관급들, 예를 들면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의 지금까지의 발언들이 과연 국민적 기준에 합당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임명을 하면서 야당 몫의 인권위원들에 대해서는 그 집단으로 부결을 시킨다라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주장 자체가 별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네.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운동권 시민단체적인 주장을 야당이 그 집권당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이것이 무슨 친일적인 발언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완전히 역사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취지의 발언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은 김구 선생이세요. 그리고 조금만 검색해 보면 이른바 그 진보 좌파 진영의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발언들을 하셨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무슨 뭐 누구 변호인을 네. 했다. 정광훈 목사의 변호인이었다라는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들이 무더기로 정부 부처로 가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집권 여당이 너무 수적 다수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회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면 국회의장은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비상계엄이. 그래서 거기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책임져야 된다고 하고 그걸 비판해 왔지만 야당 지금 현 집권당이 입만 열면 내란당 하면서 상대당을 몰아붙이는 것은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동훈 당시 대표는 거기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성명을 내고 의원들과 함께 반대해서 그 투표를 했는데 당 전체를 내란당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건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야당 간사를 오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대항마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법사위가 시끄러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추미애 의원 뭐 추다르크라고 하고 뭐 나경원 의원 나다르크라고 하고 양쪽에서 가장 열심히 잘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 분의 어떤 라이벌 의식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굉장한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도 됩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간 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신임 대표를 만나자라고 바로 얘기하신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그 어떤 노림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장동혁 대표로서는 대통령이 순방 외교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을 하겠다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벌컥대고 그걸 또 가겠다고 하기도 좀 곤란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노련한 수를 두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일종의 경고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만나지도 않겠다, 악수도 않겠다 하는데 네. 대통령이 부르면 안 갈 겁니까? 그래서 가서 그럼 그 자리에서 두 사람 만나면 서로 악수 안 할 겁니까?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당의 그 어떤 대표에 대한 아주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경고이기도 하고 또 그 상대편 야당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옆구리 찌르기 뭐 이런 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하고 덕담하는 영수회담은 생각지 않는다. 1대1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받아들일 거로 봅니다. 이거는 무슨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미국에 가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과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 1대1 회담은 안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의제나 이런 부분이 먼저 앞서서 조율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의제 같은 걸 조절하는 것은 지금 뭐 목표를 명확히 했잖아요. 내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제라는 것은 아마 그 검찰 네.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미 통과된 노봉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 관련해서 방송법이라든가 이런 정리해 주시고요. 거를 논쟁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대통령이 그거를 설명회 자리에서 1대1로 초청해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연지 씨에게 여행은 언제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마냥 들떠있는 아이들과 달리 몸이 불편한 남편을 휠체어에서 차로 옮겨 태우느라 진땀을 빼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차량을 신청해 편안하게 영덕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이동이 편리해지니 연지 씨도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마음 편하게 떠나는 여행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에 8월에 종지부를 찍고 다음 주부터는 9월이 시작됩니다. 9월 초반은 비 오는 풍경 속에 열리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모레 저녁부터 저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중부와 호남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권에 놓여 무덥겠습니다. 간밤에도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당분간 도심과 해안 위주로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1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요. 강릉, 대구 35도, 대전, 전주 33도 등 30도에서 3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려 있고요. 서울에도 약한 비가 뿌려진 바 있는데 이렇게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이어서 오전부터는 그 밖의 중부지방에 오후에는 호남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40mm 가까이 되겠는데 강원 북부, 인천, 경기 북부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까지는 강원 산지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전라동부에 안개가 짙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 연찬회 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혁입법 강행, 야당에선 전쟁 출정식 얘기도 나옵니다. 주목하신 내용 혹시 있으셨을까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전쟁 출정식 죽을 각오로 뭐 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여야 관계가 경색도 돼 있고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전쟁을 지금 치르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여야 대표회담 뭐 이런 영수회담 쓰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안 쓰겠습니다만 대표회담 뭐 이게 요청이 왔는데 그러면은 전쟁 나가는데 뭐 전쟁 중에도 뭐 대화는 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잘 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강경 모드가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긴 한데 이게 좀 많이 삐그덕 되겠다 그 생각은 많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 네. 개혁입법은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뭐 숫자가 안 되니까요. 저희는 뭐 그걸 입법을 개혁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많죠. 네. 전쟁 치르는 기분으로 이제 하겠다. 저 연찬에서 나왔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이 특강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네, 박명호 네. 동국대 정외과 교수께서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2022년 대선 승리가 착시다. 가치 중심이 이동하고 민주당 주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보수가 시대적인 실패했다. 민심과 당심이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말 아픈 얘기를 이 국회의원과 이 지도부를 향해서 바로 하셨거든요. 이걸 정말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결과대로 해석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당신과 민심의 괴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추진 지시를 했습니다. 이 회담, 이 성과 설명의 자리입니까? 그렇죠. 예. 뭐 이게 근데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뭐 바로 오자마자 한 게 이제 조금 더 메시지가 선명하긴 하지만 예전에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하면은 와가지고 여야 대표, 뭐 원내대표 뭐 이제 모셔다 얘기도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자리들이 여러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례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계속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은 모두의 대통령,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진보 언론에서 오히려 좀 비판적이었고 과거사 문제는 덮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보수 언론에서 오히려 막 칭찬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만한 기회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고 이제 좀 의식을 했다고 보고 이제 야당 대표가 곤란하기보다는 이제 뭐 고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절을 하면은 또 그렇죠. 예, 이거는 수를 이제 티키타카한데 일종의 수를 이제 야당에 던졌다. 야당이 받아주면은 그것도 또 뭐 좋은 거고 안 받으면은 또 궁지에 몰리는 거고 여러모로 이제 좀 좋은 정치 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고민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뭐 식사하고 덕담하고 이런 자리는 뭐 적당치 않다는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만나봐야 식사만 할지 안 할지 알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가겠다는 표시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갈 테니 괄호 열고 갈 테니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게 해달라. 이 요청을 간접적으로 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여야 대표의 악수가 이렇게 관심을 받은 적이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이 만약에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악수를 안 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출구 전략을 좀 찾아야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대전 현충원에 정청래 대표가 갔는데 기자들이 맨날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악수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 가겠다. 이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전에는 뭐 좀 더 센 목소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출구 전략을 제가 보기엔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같이 모이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야당에서는 보통은 같이 모이는 거 하지 말고 단독으로 만나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나 같이 만나는 건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단독으로 만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번에는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그거를 받아들일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같이 뭐 만나면은 글쎄요 악수를 안 하는 게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만 하면은 이 못이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한번 던져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뒤집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악수하면은 악수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다 잊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도 너무 좀 웃기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악수를 하라고 권하는 어떤 뭐 장면을 연출한다든지 이건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득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계속 악수를 안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저는 조금 더 손해를 보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뭐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미 그거는 다 선 반영됐다. 악수 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거를 악수 때문에 다 하락했다. 악수 안 해서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약간의 저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좀 불통의 이미지. 그거는 뭐 지지층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여당 대표가 왜 이래? 뭐 어찌됐든 지금 악수 정도는 해야 하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안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언젠가는 하겠죠. 그게 이번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가 먼저 찾아가서 새 당대표가 됐으니까 한다면 득점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까요? 되겠죠. 일단 정청래 대표는 저희 당 예방을 오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역으로 저희 당에서 예방을 간다. 근데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비운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가면 본인이 더 당황할 것 같아요. 예. 자,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 때와는 톤 다운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윤희석 대변인? 네, 일단 전당대회는 선거니까 발언이 셀 수밖에 없고 또 선거 이 표를 의식하다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선을 넘는 발언도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워낙에 세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래도 대표된 지 이제 48시간 이상 지났잖아요. 거의 70여 시간 가까이 되는데 역시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중진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갈등과 분열 이걸 봉합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발언의 톤과는 많이 다른 그런 당 운영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호. 뭐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그렇게 기대를 좀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는 한번 했던 방향으로 가면은 다른 쪽으로 그 경로를 트기가 쉽지 않다. 쉽게 이제 거기에 의존한다라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면 이제 선거 과정의 일이었으니까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 그리고 민생 중심의 정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당대표 그 선거 시절에 했던 얘기들은 결국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첫 일성이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네.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직전까지도 이제 내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언론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물어.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확 뒤바뀌는 실용주의로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은 전환기 씨를 비롯해서 네. 또 그 지지층을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 의존성이 무슨 얘기냐면은 악수 안 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럼 그 경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추석 전에 저는 그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으나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다 완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경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이제 좀 더 실용주의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당장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네. 패널들 우리 네. 당 패널들 나가가지고 지금 내부 총질하는 뭐 이런 취지의 얘기하면서 다 문제 있다. 이걸 뭐 조치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게 뭐 친한계를 비롯해서 개혁보수 뭐 우리 앞에 계신 이제 우리 전 대변인님 이런 분들은 이제 지칭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런 거 뭐 그 내부 분란의 요소가 있는 거고 또 뭐 이를테면은 그 한동훈 당원 게시판 조사하겠다. 이게 다 경로 의존성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지층이 지금 원하고 그런 것들을 불을 붙여놨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방향 노선 전환을 확 하는 게. 예.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의 행보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 좋게 보죠. 이제 이분이 이제 일약 지도부에 입성을 해서 예. 본인이 최근에 했던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고양돼 있는 상태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면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도부의 일원이 됐다면 그것도 첫 자리에 첫 회의 때 바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자. 뭐 징계성 어떤 행위를 하자 이런 게 맞냐부터 기본부터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그 내용이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도 지도부의 첫 회의에서 그 회의석상에서 저희가 이제 야당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것부터 생각하면 앞으로 지도부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탄압이나 통합을 얘기하게 되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오히려 만약에 그런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당무 감사를 얘기하는 건 당의 분열을 촉진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죠. 장동혁 대표는 벌써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누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하고 이런 역할 분담하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이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지도부는 최고위원과 대표가 모여서 서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조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할 겁니다. 특히 첫 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롯이 김민수 최고위원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조율된 얘기는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계속 유지될지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럴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계시지만 김준일 평론가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친한동훈계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뭐 한동훈 전 대표 아니면 친한동훈계가 좀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되면은 최악을 피해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까지 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읽혔는데 결국은 반 한동훈 정서를 또 확인을 했고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천을 주겠다라는 이제 그 TV 토론에서의 그 이제 밸런스 게임 질문 이게 좀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김재현 최고가 또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도 문자가 항의 문자가 한 500통이 왔다고 직접. 네. 그게 500명만 그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반한동훈 정서가 강한 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친한동훈계 아니면은 개혁보수의 한동훈 대표의 표 견인력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점이 남았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친한계에 대한 어떤 압박들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여. 그러니까 이게 완전 노골적으로 됐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그 방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리위에 있어요, 심지어. 예, 윤리위에 뭐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전당대회 6월 달에 들어온 건데 그거를 전당대회 이후로 밀어버렸어요. 새 지도부에서 어떤 윤리위를 가동할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한동훈계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너무 선을 넘으면은 이게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하신 분인데 어떻게 아시겠다는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정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당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활발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맞지만 당에서 하는 것과 국민과 함께 정치 활동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계속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기반이 좀 잠식되는 게 있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당에서 뭔가 뭐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에 대한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리적으로 축출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역풍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의 체질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정도가 되느냐, 그게 뭐가 돼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단랑 개헌 저지선에서 몇 석 초과한 상태에서 연이은 어떤 악재 선거에서도 지고요, 큰 선거,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당의 극심한 이 허약함 또 분열상, 이걸 치유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너무 나간 말씀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계속 저희는 하던 대로 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 김준희 평론가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의미는 혹시 의견을 좀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토요일 날 있었다 아까 그 메시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얘기가 김문수 후보 지지율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아깝지만 그래도 패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만은, 역으로 생각하면 당의 이 구조가, 당심이라고 쓴 당원의 구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룰, 저희 8대 2예요. 과거에 7대 3이었던 거를 10대 0으로 했다가 8대 2로 내렸는데, 지금 당신과 민심 괴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민심이 정확하게 괴리된 걸 보여준 결과였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의 진단이 들어간 다음에 또 더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이번 전당대회 결과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에 대한 첫 가늠자, 당직 인선인가요? 뭐 그렇게 봐야죠. 예, 중요한 당직은 아직 남아 있지 않고, 뭐 사무총장, 뭐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뭐 예, 윤희석 대변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 국민의힘 쪽에 들은 얘기로는 이 구하는데 조금 난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국민의힘은 특히 이제 이 선수, 이제 뭐 속된 말로 짬밥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예전에 영선이었던 이준석, 뭐 아니면은 이제 당연히 국회 경험이 없는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약간의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당 내에서 존중하고 이렇게 같이 딱 지위를 받고 이런 것들이 짬밥 선수에 굉장히 민감한 의원들이 그거를 잘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3선 이상들은 안 하려고 한대요. 제가 들은 바로는 1.5선, 뭐 재선 1.5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이 지금 선거까지 지휘, 내년 지방선거, 네. 공천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선 의원이나 초선 뭐, 근데 본인이 사실은 0.5선일 때 사무총장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지금 장고에 들어간 것 같고, 지명직 최고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하고 제일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을 넣을 것 같아요. 그게 전한기 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전한기. 왜냐하면은
사실 이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은요 본인의 개파라고 부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뭐 신동욱 의원은 그냥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김민수 최고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좀 가까웠다. 그리고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강성이어서 그러지 이거를 확실히 이게 장동혁계라고 분류할 수 없거든요. 뭐 양양자, 우재줌 이걸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면은 본인이 캠프에 있었던 사람 뭐 그냥 이름이 뭐 제가 호명하는 거 그렇지 뭐 조지현 의원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초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좀 지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당직 일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직 예를 들어 사무총장 인선이 중요한 이유는 정정식 전임 직전 사무총장이 장동혁 신임 대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특히 이번 전당대도 잘 보시면 선수가 좀 되신 분들 나오실 만한 분들이 안 나왔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만 4년을 못 채운 의정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가 뭔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당대표 하기가 좀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럼 또 당직도 마찬가지겠죠. 장동혁 대표가 뭐 1.5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둘째치고 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중요한 당직을 맡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다 하실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인선난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 일단 좀 약간 톤다운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 윤 전 대통령 면회 이 공언은 한 바가 있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경로 의존성이에요. 본인이 이제 뱉은 말에다 이제 청구서가 돼서 날아오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관련해서 앞에 조건이 붙어서 예전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원래 그 판결문에 그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사정 변경 이런 거 뭐.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얘기를 하고 지금은 사실은 면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들을 제외하고는 면회가 안 되는데 이제 추후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조금 뜸을 들이면서 조금 시간을 일단 벌어보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행보들을 되게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행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과거를 이제 옷은 벗어던지고 미래로 가자 이런 건데 다음날 윤석열 만난다? 이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적절할 때 뭐 이런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수사를 담아서 조금 뭐 나중으로 미룬다든가 예.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당 내에서 예를 들면 뭐 그 열성 지지 윤석열을 부르짖는 열성 지지자들이 빨리 윤석열 만나라 이런 요구를 하겠지만은 당 내에서 지금 윤석열 만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뭐 책임 있는 당직자나 의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하실 텐데 문제는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뉴미디어의 힘으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밖에서 그런 요구, 소위 말한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대단히 크단 말입니다. 전 모 씨 이런 분들 밖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이나 막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그분과 개인적으로도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 대표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요청을 하고 밖에서 막 떠들 때 그때 그러면 장 대표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답변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밖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뭐라도 물어보고 답을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전당대회에서의 그 발언들이 되돌아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장 대표의 몫입니다. 이 검찰개혁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특위 지금 이상 기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인가요? 임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 기류가 있는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이죠. 정치인처럼 얘기하고 그러세요. 아니 뭐 이상 기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그렇잖아요. 이상 기류라고 하기보다는 분명히 이견은 있다. 그 이견이 명백하게 정성호 장관이 본인이 입장을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뭐 이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민영배 위원장이 얘기를 하니 거기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 당이 이제 주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한번 작심해서 이걸 한번 폭발시켜 버려야 된다. 언론 막 이 당원들을 폭발시켜야 되겠다라고 정성호 장관이 마음 먹은 건 아니지만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의 이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당에서 더 심사숙고해달라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좀 길지 않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한 게 사실은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름이 나온 거고 그거를 조금 이 현재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문재인 김윤혜의 검찰을 생각하는데 이 책 나올 때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야당 시절에 시작됐다고 봐요.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다? 저는 좀 이건 좀 무능하거나 책임을 방기해온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물론 상황 변화가 계속 생기고는 있지만은 이거를 아직도 어떻게 할지를 이런 식으로 혼선이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특히 검찰 개혁은 감정적으로 검찰청을 해체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거와 더불어서 검찰 개혁이 잘 돼서 부작용이 없이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래야지 이거를 서포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본격적인 얘기가 지금 뭐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검찰청 해체에 대한 레토릭 그런 염원을 해결해주는 정념의 정치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서요. 뭐 정성호 장관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잘해야 된다. 그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지난주에도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주일 평론가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을 대표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추석 때는 검찰청이 없어졌다는 뉴스를 듣게 해드리겠다. 근데 검찰청이 없어지는 걸 바라는 국민이 그 이름 없어진 거 바라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 이것만은 쟁취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이 받을 피해, 수사 지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막상 여당이 돼서 정부를 운영을 해보니 법무부 장관, 소관부처 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검찰청을 놔두고 기소하는 부분과 이 물리적으로 분리하자 이 얘기하다가 지금 당에서 반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법 여건에서 문제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온건하게 이렇게 가자는 주장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러한 부분을 잘 반영해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아는 건 아니고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 이게 좀 속도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거라는 좀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은 추석 전이 그렇게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뭐 한번 부딪히셨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당시 후보랑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 추석 전이 그렇게 중요한. 근데 이제 그 지지자들의 어떤 마음은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정권이 힘이 빠지고 더 이제 그런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 못하면은 못한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하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끝내야 된다. 상반기도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 2월 안에는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거기에 좀 부응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타임 스케줄은 저도 하는데 추석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이 시간에 쫓기는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은 보이죠? 그 추석이라고 하니까 시간에 쫓기는 건데 이게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추석 지나면 개혁이 안 되는 거고 누가 그 시간 초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발언을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스스로 그래서 자꾸 추석에 집착한다. 추석이 10월 6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그럼 그 안에 처리해야 된다. 그건 스스로 만든 올감이니까 그거 스스로 걷어내시면 돼요. 네. 네, 정치와이 쉬었다 갑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격시사 3부에서 정치와이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법원은 법적 평가에 있어서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조 혐의였거든요. 방조였죠. 예, 그리고 특검에서 처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 수사할 때 부작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부작위는 예를 들면은 해야 할 일을 이제 하지 않은 거. 보통은 안 해야 할 일을 한 거는 명징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이제 요 비슷한 다른 국무위원 사례를 보면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소방방재청에 전화를 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하라. 하지 않아야 될 거를 한 작위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건 나쁜 짓인데라고 해서 소명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작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어야 됐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아예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11명을 모으지 않았어야 됐다라든지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죄송합니다.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게 나오라면 나오고 진술하라면 하고 그러면은 법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딱히 예전에 거짓말을 한 부분은 있지만은 굳이 이거를 이제 구속을 시켜야 되나? 뭐 이렇게 좀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대변인님은? 예, 특검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죄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때 총리가 잘했으면은 계엄이 성립을 했겠느냐. 국무회의도 안 하고 계엄 선포를 할 수 없으니 그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방조한 거다. 하게끔 놔둔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누구라도 당시 한덕수 총리 입장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러한 상황 판단을 그 급박한 순간에 할 수 있었겠느냐를 한번 돌아보면 더 정교하고 정치하게 논리와 증거에 의해서 공소장에 그걸 밝혔어야 한다. 특검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요. 개최에 대해서 이거 계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 거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시간도 좀 끌고 국무위원들 다 와서 반대 의견 개진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건데 특검 주장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뭐가 없어요. 제가 봐도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뭐 다른 걸로 다른 증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자귀에 대한 뭘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구속영장 신청하면 통과됐을지는 몰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 상태에서는 법원 판단이 바뀌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자귀의 증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본 게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때 한덕수 총리가 유인촌 문체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갑자기 한예종 폐쇄 이 지시가 내려간 게 있어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인과관계로 봤을 때는 전화 받자마자 바로 한예종 폐쇄 지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한예종은 이제 구 안기부 건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뭐 해석이 있겠지만은 여기에도
가두려고 했다. 사람들 잡아서 뭐 벙커에도 가두고 연평도에도 보내고 뭐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였다라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만약에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추가로 하면은 이 부분을 저는 이 자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근데 그 한예종 졸업한 분한테 들어보니까 그 구 안기부 청사 그 건물이 뭐 CIA에 따라서 지었다는 그 건물은 이미 다 철거가 됐고 기숙사로 썼던 건물만 남아 있다. 예, 그렇게 들어서 그냥 과거에 거기가 안기부 청사가 있던 자리다. 그것 때문에 더 과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 말씀은 첨언합니다. 근데 한예종을 왜 폐쇄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안기부 구청사 그 부지다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 특별법을 다음 달에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법원이 안 좋아하겠죠?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 건데 제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없던 걸 만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급진성, 거기에 대해서 갖는 어떤 본능적인 거부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파를 떠나서 우리 법원이 엄연히 있고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원에서 잘 가고 있는데 특별재판소를 만든다. 그러면 여당이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또 생각이 탁 들잖아요. 너무 과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수사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도 발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사 자체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특별재판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국민께서 다 아시잖아요. 네. 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논의를 못 해볼 일인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뭐 그 사건이 있을 때도 이게 잠깐 언급이 되다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좀 부정적인 의견도 했는데 사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을 못 믿는다고 하거나 다른 기관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특별 검사도 있잖아요. 네, 특별 재판부라는 게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고 그 소위 말하는 내란 불법 비상계엄에서 이게 국헌이 문란해지고 굉장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검토도 못 해볼 상황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법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규현 판사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인데 지규현 판사 문제는 저는 뭐 좀 명확하게 사법부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뭐 접대 의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법부에서 우리가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소명도 들었잖아요. 그럼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그게 진짜로 접대를 받은 건지 안 받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접대 안 받아 그 지규현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 정도는 재판부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에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뭉개고 가면은 이거는 불신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법부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특별 재판부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이런 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배경이 되는 게 윤희석 대변인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법원의 영장 기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배경이 돼서 우리 왜 이걸 기각하는지 모르겠다.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민주당이 임명을 뭐 주도하겠죠, 뭐 이거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재판부가 이게 오면은 법조인들이 하겠죠. 민주당이 자 이번 건은 기각하지 말고 다 구속해 주세요. 뭐 오다를 내리면은 그 사람들이 재판부가 다 따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전문성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검도 다 민주당이 오다 내리거나 대통령이 오다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각자의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사법부에 불신이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민주당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사법부도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왜 거기에 응해? 이런 거를 할 게 아니라 해소를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그 입장이 바뀌어서 저희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 당 위주로 특별재판부
법관을 뭐 임명을 하고 하면은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들의 논리가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독립적으로 잘할 거다. 안 그러실 거잖아요. 민주당 주도로 이런 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파성을 띈다는 건데 특별검사하고는 달라요. 특별검사는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 행정부 소속의 하나의 그냥 외청이잖아요. 외청.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권한이 부여돼 있고 수사 기소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 독립된 법조인으로 특검을 구성해서 기소를 하도록 하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도록 하자. 이 얘기인데 앞에 특별자가 붙는다고 해서 그러면 법원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법원의 독립성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 그냥 특별 들어가니까 똑같다. 이렇게 호도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얘기죠. 사법부를 어떻게 입법부에서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건 그래서 제가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야당 추천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이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이제 관례상 이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야당 몫이 있는 거고 이런 추천 인사에 그거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맥락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표결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라고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형식은 일단 자율투표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은 두 명을 이제 올렸는데 한 명은 이제 정광훈 목사 변호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강성 극우 발언을 예전에 했던 분 뭐 이런 거고 또 한 분은 숨에서 찬탄 아니 반탄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선 넘었다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시민사회단체가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무런 그거와 상관없는 인권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막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은 뭐 살피지 않고 막 이런 논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장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구성의 정신을 보면 되잖아요. 어떤 한 정파에서 임명을 하게끔 뭐 돼 있다면야 지금 하신 말씀이 맞죠.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근데 야당 몫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야당에서 옳다고 이 사람 맞겠다 싶은 사람 받아준다는 게 전제로 깔린 거잖아요. 이걸 숫자 힘으로 본인들 판단이 니네들이 추천한 사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이렇게 부결을 시켜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4년 그 주기로 있는 총선에서의 결과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여당 힘대로 간다. 그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국회 운영 전략에 대해서. 윤 대변인님, 그러면 이게 국회 일정을 야당이 보이콧할 만한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뭘 해도 민주당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표로 그냥 응징을 해버리니까 국회 일정 저희가 뭐 힘은 미약하지만 국회 일정에 순응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저희가 본회의 표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예 표결 자체를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받겠지만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국회 운영이 경직돼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곧 정기국회인데 이 보이콧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가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뭐가 됐든 지금 독주한다라고 하지만은 대화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정부 조직 개편안도 있고 뭐 기타 굉장히 많은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안 들어와 버리면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한테 판 깔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좀 있으면은 이제 국정감사 해야 돼. 국정감사는 그렇죠.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그때까지 안 들어올 건가요? 그러면 여당한테 판을 깔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물론 이렇게 보이콧하는가 액션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능한 민생 정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오래 못 가는 거고 뭐 이렇게 반발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도 민주당도 반대로 했으면 반발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에서 모두가 지금 난리가 나고 반대를 한 것도 국민의힘이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하고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 지금 임명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좀 온건한 사람으로 해라 그러면은 그러면 그래도 하면은 민주당이 온팡 다 욕 먹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한테 그렇게 불리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당 당대표 악수도 하고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수도 안 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악수가 또 다시 그러니까 나오네요. 여당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자, 두 분의 짧은 멘트 한마디씩만 듣고 갈게요. 이 국회 법사위가 선수와 관행과는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그렇지만 이제 야당 간사의 5선에 나경원 의원이 맞게 배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간줄평 정도.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문에 나경원 간사가 되셨다면 선수를 맞춘 거예요. 6선과 5선이니까 국회 관례 잘 맞춘 거라고 보는데 이건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안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워낙 강성이시니까. 예.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예. 기대됩니다. 팝콘 각이다 일단. 그리고 저는 잘 싸우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안 싸우시는 게 아니라 싸워도 좀 잘 싸우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이 아니군요.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사건화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화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 이 법이 미치게 될 파장 짚어봅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핵심 내용 또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적 변화 여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의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청, 파견 근로자 등은 이전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만 사용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의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결정할 수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실상 원청업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청 근로자들은 이제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또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제정 배경 또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나 범위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일단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고용보다는 하청이나 용역 등 간접 고용의 형태가 좀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졌다는 점과요. 그리고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처럼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과 좀 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어떤 생계를 위협한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것이 개정이 되고 난다면 아무래도 노동
노동자들은 단체 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청과 교섭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고요. 파업 역시 원청 업체를 상대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파업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뭐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관련한 어떤 경영상의 부분도 좀 파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파업의 범위도 넓어질 것이고요. 또 손해배상의 부담이 좀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체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어떤 조항인가요? 아무래도 노동계 경영계 입장은 정말 그야말로 극과 극이죠. 당연히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니까 그리고 좀 당연히 뭐 찬성한다라는 입장일 것이고요. 경영계는 국내 투자 위축이라든가 외국 기업 이탈 등 좀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앞서도 좀 말씀드렸던 사용자 범위를 직접 근로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그런 부분과 네. 노동쟁의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한다는데 그건 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큰 논란이 좀 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근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영상의 결정에까지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정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힘의 균형이 좀 달라질까요? 사실은 노란봉투법은 예전에는 협상 테이블 자체를 가질 수 없었던 뭐 하청 근로자나 네. 파견 근로자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 좀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교섭 과정에서 원청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숨겨진 갈등이 좀 양성화하고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참 사용자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그리고 정말 또 여러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회사는 어디까지 조율을 해야 할지 사실은 난감하지 않을 수는 없죠. 정말 좀 극단적으로 기업이 1년 내내 이 노사관계, 뭐 단체 교섭과 관련한 분쟁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협력을 기대하기는 합니다만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갈등이 좀 계속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법은 개정이 됐으니까 이 법이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는 좀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그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사실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을 하라고 네. 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 같은 것도 있고요. 사실 이런 점들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노동 조건을 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네. 좀 노력했다는 측면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외국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는데 배경은 뭔가요? 아무래도 좀 불확성과 좀 경영 리스크가 확대될 수 불확실성.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네.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뭐 우리나라 산업이 사실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1차, 2차에서 그치지 않고 3차, 4차까지 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하청업체가 자신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교섭 거부 시에는 부당행위로 좀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경영자에게는 심각한 경영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 국가에서는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한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과 같은 공익 필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불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의 크기와 범위는 예측할 수는 없는데 기업에게 안전장치가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결정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철수라는 좀 강경한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입장에서 노조활동이나 쟁의 행위에 대한 대응 전략 이전과는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전에는 기업들이 좀 교섭을 거부하면서 버틴다거나 아니면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해서 파업 종료 후에 막대한 액수의 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등으로 좀 압박을 했죠. 좀 사후적이고
대립적인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상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리스크가 큰 하청업체와의 관계를 좀 재검토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교섭 요구 전에 주요 협력업체와 잠재적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좀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됩니다. 이 손해배상 위험이 완화되는 것도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심리적, 실질적 영향이 되겠죠? 당연하죠. 아무래도 이제 손해배상의 부담을 던다는 것은 심리적 위축이 좀 풀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소송당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꺼렸던 그런 노동자들도 이제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던데 그 근거와 쟁점은 뭔가요? 우선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을 하는 것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죠. 그러니까 사용자 범위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 좀 법률의 어떤 리스크를 좀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평등 원칙의 위배가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불법 행위자들과는 달리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해 주는 것은 일종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할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시행도 전에 사실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법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역할이 우선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마련이 가장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초기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 많은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등의 어떤 중재나 조정 기능도 좀 강화해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Y 지금까지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